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목민족 역사 두 번째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근세화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하고 있고요. 다루는 시대 범위는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 절도사에 의해 펼쳐진 혼란기 5대 19부터 남송이 멸망할 때까지를 일단 다루고 있었고요. 이 부분의 역사를 중국의 전통적인 한족이 만든 송나라 입장에서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유목민족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거란족이 만든 연운 16주를 지배한 요나라,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이 만들어서 동서교역로를 지배했던 서하, 그리고 여진족이 만든 화북지방을 지배한 금나라에 대해서 메인으로 살펴봤고, 원나라는 간단한 특징만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처럼 유목민족의 땅과 농경민족의 땅을 동시에 지배하면서 이중적인 지배체제를 가지고 자기의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 나라들을 뭐라고 한다겠죠? 정복왕조라고 이야기한다겠죠. 북위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침투왕조로서 금방 끝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몽골족의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족 땅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마어마한 영토죠. 정말 제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제국주의로 발돋움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그 대영제국을 제외하면 가장 큰 영토를 지배한 게 이 몽골입니다. 자, 이 몽골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헝가리와 러시아까지 유럽 세계 전체까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면서 유럽까지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몽골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몽골의 시작은 굉장히 소박했어요. 당시 이제 몽골족은 유목민족의 특성 분열되어 있었고요. 당시에 중국의 화북지방을 지배하던 금나라가 이 몽골족의 분열을 더 부추겼어. 부족들끼리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특정 부족을 도와줬다가 그 부족이 강해지면 다른 부족 도와주고 그런 장난질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금나라 같은 유목민족이니까 알잖아. 이 몽골족이 통일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이 금나라의 이간질로 이 몽골족은 수많은 부족으로 분열되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분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의 주인공 테무친, 철과 같은 아이라는 뜻을 가진 이 테무친이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테무친 인생에는 세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여기가 여담이에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왜 죽었다 그랬냐? 금나라가 이 부족들을 이간질하고 좀 특정 부족이 강해질 것 같으면 다른 부족을 시켜가지고 그 부족들 막 괴롭히고 그런다 그랬죠? 당시에 징기즈칸의 아버지, 태무진의 아버지가 굉장히 능력 있는 부족장이니까 이 금나라가 다른 부족들을 부추기고 이간질을 해서 이 태무진의 아버지가 태무진이 9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태무진은 다른 부족에게 막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부족을 좀 일으키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태무친이 평생을 사랑한 유일한 여자, 바로 보르테입니다. 태무친의 부인은 수십 명이고 아이는 1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근데 태무친이 유일하게 가장 사랑한 여자는 보르테였어. 이 보르테와의 사이에서 난 게 주치, 그리고 차가타이, 그리고 오고타이, 툴루이였어요. 근데 이게 굳이 왜 하냐면은 나중에 애들이 이제 징기즈칸의 땅을 나눠받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 보르테가 적장에게 납치되는 일이 발생을 해. 태무친이 이제 같이 보르테랑 살아갈 때 납치당하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유목민족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그 여자랑 아내를 빼앗는 게 되게 일상적이긴 했어요. 약탈혼이라고 하는 게. 보통 빼앗기면 뺏기고 그냥 버리거든요. 당시 유목민족들이 이런 거에서 되게 좀 프리해가지고 뺏기면 그냥 에휴 몰라 뺏겼네 이러고, 다른 여자 또 자기는 다른 부족 가서 다른 여자를 빼앗고 막 이런 식의 뺏고 뺏기는 대환장 파티였는데, 태무친은 보르테를 진짜 사랑한 거야. 그래서 자신의 의형제였던 절친한 친구였던 자무카의 도움을 받아서 끝끝내 다른 부족에게 납치당한 보르테를 구해내요. 근데 구하고 보니 이미 보르테는 잡혀간 부족장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강간을 당한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태무친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 아이도 나의 아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태무친과 보르테 사이에서 난
장남, 주치예요. 주치는 태무친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녀. 왜냐면 그 납치당했을 시기에 이제 보르테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물론 태무친은 잡혀가기 전에 나와의 사이에서 이미 임신을 했다라고 덮어두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잡혀갔을 때 강간을 당해서 임신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태무친 정말 대인배죠. 이 아이도 나의 아이다 하고 장남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게 두 번째 위기였고요. 아버지의 죽음, 사랑하는 보르테가 적장에게 납치당해서 아이를 임신한 게 두 번째 위기였다면 세 번째 위기는 태무친 인생 정말 최대의 위기예요. 태무친이 죽음 직전까지 몰린 건 이거밖에 없어. 의형제였던 자무카의 배신입니다. 자무카와의 싸움이었어요. 끝끝내 이 자무카마저도 꺾고 태무진은 몽골족 전체를 아우르게 됩니다. 당시 그 몽골족들의 그 전통적인 부족회의가 쿠릴타이라는 게 있어요. 쿠릴타이. 이게 이제 몽골족들의 부족회의거든요. 이 부족회의인 쿠릴타이에서 이 태무친한테 당신이 이제 우리 몽골족의 유일한 지배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리더입니다. 라고 했는데 당시 유목민족들 몽골족은 그들의 리더를 뭐라 부르냐? 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징기즈칸, 쇠 중에 가장 단단한 쇠라는 뜻을 가진 징기즈 칸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칸, 황제가라는 뜻이에요. 징기즈 칸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몽골 부족을 아우르게 되고 징기즈 칸이 몽골족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몽골족 약점이 뭐야? 유목민족의 약점이죠. 부족 단위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놀고 단결이 안 된다. 그를 어떻게 한다? 이 부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 해체시켜서 행정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현균의 부족, 허경영 내 부족, 윤석열 내 부족, 심상정 내 부족 이렇게 자기 부족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부족 구성원들을 다 해쳐 모인 다음에 행정 단위로 쪼개서 무작위로 섞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치면은 중학교 이의 중학교 출신, 광교중 출신, 수홍중학교 출신, 북중 출신 이렇게 자기 여러분 나름대로 그 중학교 출신이 있잖아. 출신 중학교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이 비록 출신 중학교가 있지만 여기 수원 외고 이런 거 어떻게 했죠? 수원 외고의 이름 아래 영어반, 프랑스반, 중국어반으로 다시 나눠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원 외고에 왔는데 반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의중 출신은 1반, 그리고 광교중학교 출신은 2반, 연무중학교 출신은 3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수원 외고 학생이라는 느낌보다는 난 연무중 출신, 나는 이의중 출신, 광교중 출신 이렇게 그 출신 중학교끼리만 모일 거 아니야. 그걸 막기 위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딱 나누잖아. 전공어별로 영어반, 중국어반, 프랑스반, 러시아반, 일본어반 나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징기즈칸은 이 각각의 부족 단위로 뭉친 애들을 다 찢어버린 다음에 행정 단위로 재편하는데 그게 바로 천호제입니다. 유목민족들의 그 부족 단위가 아니라 이 부족 단위가 아니라 행정 단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천호, 백호, 십호 단위로 쪼갠 겁니다. 좀 설명해 주면은 그 전통적인 부족 혈연 부족 중심을 행정적으로 재편했다라는 거예요. 혈연 부족 단위가 행정 단위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사로 따지면 뭐냐면 우리 고구려의 고국 천황이 부족적인 오부를 행정적인 오부로 바꾸었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천호제를 통해서 이 유목민족들의 힘을 다 온전하게 끌어올 수 있는 거야. 오직 징기즈칸을 향해서만 충성을 하게 이 온 몽골족의 힘을 하나로 효과적으로 모으고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하는데 내가 말했죠. 징기즈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돈 버는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서역과 서쪽 지방과의 교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 서역 지방에 호라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호라즘.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였고 징기즈칸은 원래 처음에 이 호라즘과 평화롭게 교역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 호라즘이 이 징기즈칸 이 몽골족을 무시하는 거야. 사신을 보냈더니 막 사신을 막 죽이고 막 수염을 자르고 막 온갖 모욕을 주니까 징기즈칸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라즘을 정복하게 되고 동서무역로를 확보하게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역과의 무역을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어디를
거쳐야 돼. 그치. 비단길을 장악하고 있는 서하. 그리고 하북지방인 금나라를 지배해야 돼. 특히 서하. 서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쌤, 왜 호라즘은 정복이란 표현을 쓰시고 여기 서하와 금나라는 공격이란 표현을 쓰시나요? 호라즘은 징기즈칸이 살아있을 때 정복을 했어. 근데 서하랑 금나라는 공격을 하다가 징기즈칸이 죽고요. 징기즈칸이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이 완전히 편입을 하게 돼. 그래서 공격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물론 징기즈칸이 살아있을 때 거의 반병씩 만들어 놓긴 해요. 자, 공격. 그래서 유라시아 지방에 걸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에 뭐 천호제 이런 용어들 설명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징기즈칸의 후예들은 땅을 더욱더 넓히게 되는데 징기즈칸이 죽고 나서는 이 제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이 분열하게 돼요. 왜냐면 유목민족의 특징이야. 이게 원래 전통적인 그 한족, 농경민족들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지만 유목민족은 철저한 능력 중심이에요. 장남이라고 모든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재산을 분배하는 게 유목민족의 전통이야. 그래서 당시에 징기즈칸의 4명의 아들 있죠. 주치, 차가탈, 오고탈, 툴루이 얘들에게 다 땅이 돌아가는 거야. 이게 원래 유목민족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징기즈칸이 죽은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게 되고 이 후손들이 나눠 가지는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울루스라 그래요. 울루스. 이걸 다른 말로는 옛날 교과서에서는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아니에요. 울루스. 한국. 이래 4개 울루스. 그 징기즈칸이 4명이었잖아. 그래서 주치와 차가타이와 오고타이와 툴루이가 각각 땅을 나눠받아서 이들이 각각 지배하는 지역을 울루스. 이 울루스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 그래서 4개의 울루스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울루스들 간에는 느슨한 연합체예요. 하나의 뭔가 한족 같은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이 4개의 울루스가 수평적으로 연결된 느슨한 연합체를 만들게 됩니다. 울루스들을 중 독자적인 지배력을 가진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체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울루스를 좀 살펴볼게요. 차가타이 울루스, 오고타이 혹은 우구데이 울루스, 그리고 주치 울루스, 훌라구 혹은 툴루이 울루스. 다 발음 차이야, 얘들아. 하나씩 볼게요. 차가타이 울루스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차가타이 울루스는 간단하게 보세요. 차가타이 울루스 혹은 울루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겠죠? 한국이라고 한다겠죠? 차가타이 울루스, 차가타이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구데이 울루스, 오고타이 울루스, 우구데이, 오고타이 같은 말이거든. 그리고 이 울루스의 다른 말 한국 다 같은 말이에요. 얘들은 고려를 침공하고 금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선생님, 오고데이, 우구데이 울루스 위치가 여긴데 얘네가 어떻게 고려를 쳐들어오고 원래 화북지방에 있던 금나라를 멸망시킵니까? 여러분, 이게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징기즈칸의 첫째 아들은 주치지만 주치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 적장의 피가 섞였을 거다. 징기즈칸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주치가 정식 후계자가 되지는 못해요. 이거는 징기즈칸이 보르타를 사랑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징기즈칸은 당시 가장 능력 있던 셋째 오고타이를 정식 후계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 오고타이는 이 정복 지역뿐만 아니라 원래 그 몽골족의 전통 그 근거지 있죠. 카라코름을 중심으로 한 여기가 그 몽골족의 원래 근거지거든. 카라코름. 이 근거지랑 여기 울루스를 둘 다 받은 거야. 둘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구데이 울루스라고 하는 게 우구데이, 오고타이가 원래 몽골족의 근거지 플러스 추가로 받은 땅을 말하는 거야. 실제로 오고타이는 우구데이는 카라코름에서 지냈어요. 여기 자기가 추가로 받은 울루스에 와보지도 않아. 왜냐면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몽골족의 근거지에 있으면서 얘가 이제 금나라도 멸망시키고 고려도 쳐들어온 거야. 알겠죠? 우구데이 울루스, 오고타이 울루스 혹은 오고타이 우구데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고려를 침략하고 이때 이제 그 고려에 왔던 사신 저고여, 몽골 사신 저고여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고려랑도 싸움을 하게 되고 당시 고려를 지배하고 있던 최씨 무신 정권은 끝까지 싸우겠다. 왜? 애초에 무신 정권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할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은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북지방의 금나라도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장남인 우리 불행한 남자 장남이었지만 징기즈칸의 정식 후계자가 되지 못했던 주치 이 주치 울루스가 여기에요. 주치 울루스 다른 말로는 킵차크 울루스 킵차크 한국이라고 하는데 이 주치 울루스 위치가 딱 어디랑 연결돼요? 그치 유럽이랑 딱 연결되잖아. 그래서 이 주치 울루스에서는 유럽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 이 원정을 이끌었던 게 바투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거든. 엄청나게 군사적으로 뛰어난 장군이어서 이 바투가 중심이 되어서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헝가리 찍고 러시아 찍고 심지어 동유럽 비잔틴 제국마저도 이들 앞에 공포에 떨게 되고요. 무너지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침략을 많이 당해. 오죽하면 이때 로마 서로마 교황이 보낸 군대까지도 박살나요. 그러니까 이 바투가 이끄는 주치울루스의 군대가 유럽으로 몰려와서 러시아 박살나고요. 헝가리 박살나고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당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에서 그 당시 서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서로마 교황이 보낸 지원군까지 합세했지만 막아내지 못해요. 다 박살난 거야. 그래서 온 유럽이 공포에 떱니다. 이 바투의 이 원정군이 헝가리와 러시아, 동유럽을 넘어서 비잔틴 제국 찍고 서유럽까지 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당시 로마 교황이 어떤 생각을 하냐? 얘들을 막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힘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얘들을 종교의 힘으로. 얘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우리랑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좀 착해지지 않을까? 얘들을 전도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이 얘들을 전도하려고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게 바로 카르피니 선교 사절이야. 로마 교황이 당시 이 몽골의 칸에게 보내는 선교 사절단이야. 하나님 믿고 싸우지 맙시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럽이 공포에 떨었다는 거고 얘들은 지금 몽골족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어디로 왔을까? 북방의 유목민족이 쓰는 초원길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초원길을 통해 몽골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훌라구 울루스는 여기가 이슬람 지역이잖아. 얘들이 누굴 멸망시키냐면 당나라를 격파하고 비단길의 후유권을 가져갔던 아바스 왕조를 멸망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이슬람 지역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가타이 울루스, 우구데이 울루스, 주치 울루스, 훌라구 울루스 4개로 구분되게 돼요. 근데 선생님 제가 보는 책에는 주치 울루스, 훌라구 울루스, 차가타이 울루스만 나오고 그 정식 후계자였던 몽골족의 근거지와 보너스 개념으로 땅을 받았던 우구데이 울루스는 안 나오던데요. 우구데이 울루스는 금방 얼마 안 있다가 이 차가데이 울루스에게 병합당하게 돼요. 애초에 여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오고타이 자체가. 그래서 이 우구데이 울루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다이 울루스에 편입이 돼가지고 보통 다른 문제집에서는 우구데이 울루스를 표시 안 하고 이렇게 차가다이 울루스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알겠죠? 자, 여튼 몽골 제국 근거지와 함께 느스난 연합치로 느스난 연합치로 구성되어 있던 울루스에 대해 살펴봤고요. 울루스가 국가라는 뜻입니다. 카르피니 이야기 나오죠. 물론 몽골족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 카르피니가 썼던 보고서가 있어요. 그가 보고 느낀 보고서. 이게 몽골족에 대한 최초의 견문 기록으로서 많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르피니 선교 사절 15개 종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초원길을 통해 로마 교황이 초원길을 통해 몽골의 칸에게 보낸 사절단 카르피니 선교 사절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원나라예요. 원나라는 여러분 전통적인 몽골이 아니에요. 원래 전통적인 몽골 애들은 여기 몽골족의 근거지인 카라코룸 여기에서 지냈던 애들이잖아. 근데 당시에 이
원래 이 카라코름을 근거지로 하는 몽골족의 전통 근거지를 물려받은 게 누구라 그랬죠? 예, 셋째였던 오고타이라겠죠. 이 오고타이의 후손 쿠빌라이, 얘는 중국식 황제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북이처럼 그 원나라의 자주성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카라코름을 근거지로 한 유목민족으로서의 베이스가 아니라 이 농경민족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이 쿠빌라이는 몽골족의 근거지였던 카라코름에서 벗어나 농경민족의 근거지였던 바로 한때 금나라가 수도를 삼았던 그 베이징, 거기로 천도합니다. 그 베이징을 뭐라 부르냐? 대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농경민족을 더 확실하게 지배하고 싶다라고 해서 몽골족의 근거지인 카라코름에서 농경민족의 땅이었던 베이징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 베이징을 뭐라 부른다고? 대도라고. 금나라는 베이징을 뭐라 부른다고? 죄송합니다. 금나라는 베이징을 뭐라 부른다고? 중도라고 부르고, 원나라는 대도, 그리고 명나라와 청나라는 북경이라고 부른다겠죠. 북경. 이 모두가 베이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 이름도 원래 그전까지 몽골 제국이었어. 이제 뭐로 바꿔요? 중국식 명칭을 써요. 원 나라로 개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은 유목민족의 칸인 동시에 원나라의 황제가 된 거야. 몽골족의 칸이며 원나라의 황제, 바로 쿠빌라이 칸입니다. 그리고 이 쿠빌라이 칸 때 적극적인 대외 원정을 펼쳐요. 그동안 봐봐. 그 전에 오고타이 울루스가 그 몽골족 사신 저고요가 고려를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피살당했다는 걸 명분으로 고려를 침략했고, 당시 고려를 지배하고 있던 최충원의 후예들, 이 최후를 중심으로 한 최씨 무신 정권이 버텼다 그랬죠. 하지만 결국에 이 무신 정권도 기나긴 싸움에 지쳐서 버티지 못하고, 비록 무신 정권이 최씨 집안을 반대해요. 왜냐면 무신들이 싸우지 않는 한 정권을 잡을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최씨 정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려의 왕과 다른 신하들이 결국 전쟁 더 못하겠다 해서 이 최씨 정권을 몰아내고 개경으로 돌아와서 몽골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무신 정권이 몰락하게 되고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고, 원나라는 고려라는 나라 자체는 인정해주지만 원나라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고려의 왕을 누구랑 결혼시켜요? 원나라 황제의 딸과 결혼시켜서 고려를 사위의 국가로 삼고 사위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래서 국가의 왕의 명칭, 정부 조직의 명칭, 행정 명칭, 이게 모든 거를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리게 되죠. 그리고 고려는 원간섭기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누가 지배하게 돼요? 원나라에 빌붙는 권문세족이 지배하는 원간섭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금나라는 멸망당했어요, 여러분들. 금나라는 이미 이 쿠빌라이 칸의 선조였던 오고타이가 이미 멸망을 시켰고요. 지금 누가 남아있죠? 창장강 이남 지역의 남송이 남아있죠. 이 남송도 멸망하게 돼요. 당시에 남송을 멸망시켰던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원나라 몽골족은 생목인, 그 서역 이슬람 애들, 생목인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요. 당시 이슬람 애들로부터 받아들였던 회포라고 하는 대포가 있었거든. 이 대포를 통해서 결국 송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목민족 역사상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원나라예요. 징기즈칸도 이러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일본과도 싸웁니다. 당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라, 그래서 막부가 뭐냐면 이게 또 고려랑 똑같아요. 무신정권이야. 이제 일본의 일왕, 천황은 그대로 있지만 천황은 허수아비고 이 쇼군을 중심으로 하는 이 무사정권이 만들어진 이게 그 일본 막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은 따로 있지만 아무런 실권이 없고, 흔히 우리가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이 무사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끌고 갔고, 이 무사들의 리더를 우리가 쇼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마쿠라 지역에서 쇼군을 중심으로 무사들이 나라를 이끌고 간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라 불렀는데, 당시 이 중국 전역을 지배한, 그리고 고려마저 무릎 꿇린 원나라가 바다 건너 일본까지 탐낸 거야. 근데 몽골족은 바다를 건널 만한 기술이 있어? 없어. 그래서 당시 우리 고려를 시켜서 이 일본으로 건너갈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고려와 몽골, 저희도 몽골족 같지만 사실 원나라죠, 이미. 그래서 여몽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돼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
이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두 차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려와 원나라 여몽연합군의 일본 공격은 1차, 2차 모두 실패하게 돼요. 왜? 일본이 잘해서? 아니야. 이때 또 기가 막히게 태풍을 만나가지고 태풍에 침몰당해요. 그다음에 태풍을 일본 애들은 뭐라 부르냐? 신께서, 바람의 신께서 우리 일본을 구원하셨다 하는 국뽕이 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때 몽골과 고려 연합군이 정상적으로 일본 땅에 상륙했으면 일본 끝났어요 그때. 근데 두 번 다 이 연합군이 상륙하려 그러면 태풍이 불어서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일본 애들이 보기에 신께서 우리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저 간악한 고려와 몽골 연합군, 원나라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 신께서 바람으로 우리 일본을 지켜주셨다. 우리 일본은 신께서 보호하는 나라다. 해서 이 여몽연합군을 바다에 빠뜨린 게 신이 보낸 바람, 신풍, 가미카제라고 불렀어요. 이때부터 이제 일본 애들은 이 여몽연합군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민족 의식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스스로 뭐라 생각해? 신이 보호하는 나라. 이걸 우리가 신국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여몽연합군의 침략 이후에 가마쿠라 막부는 멸망하게 돼요. 왜?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거든. 가마쿠라 막부가 전국의 모든 무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여몽연합군이 상륙할 만한 해안가에 막 진을 치게 하고 막 많은 돈을 썼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전쟁을 이겼으면 전리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여몽연합군의 전쟁은 일본이 방어하는 방어자 입장이잖아. 여몽연합군은 물리쳤지만 얻은 수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방어전이다 보니 전쟁에 돈은 돈대로 썼지만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을 뭐 영토를 획득한다거나 전리품을 획득한다거나 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 휴우증으로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게 되고 무로마치 막부로 정권이 변하게 돼요. 임진왜란 때도 봐봐. 우리 조선이 일본군을 물리치긴 했지만 경제적인 이득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침략자의 공격을 격퇴한 거니까. 명나라도 그렇죠. 일본이라고 하는 조선에 쳐들어온 침략자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와준 거잖아. 얻은 게 있어 없어? 없어. 돈만 썼어요. 그래서 명나라와 조선이 돈만 쓰고 힘을 잃은 사이 북방에서 여진족이 성장해서 후금을 만들고 청나라를 만들어서 결국에 명나라 뚝배기 깨고 조선의 뚝배기를 깨버리는 거잖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쿠빌라이 칸은 비록 일본 원정은 실패했지만 그때 일본 원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만든 게 정동행성이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아무튼 일본 원정은 실패했지만 욕심을 버리지 않아. 어디까지 가느냐? 쌀국수의 나라 베트남까지 갑니다. 당시 베트남은 쩐 왕조야. 쩐 왕조였는데 이 베트남의 이 세계 최강의 원나라 군대가 쳐들어 갑니다. 근데 결과는 패배했어요. 이 원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 이 몽골족의 침략을 막아낸 몇 안 되는 나라가 베트남이야. 베트남이 약간 종특인가 봐. 강한 아이들에게 더 강한. 나중에 근현대사 가면 어때요? 이 베트남이 세계 최강의 미국도 막아내잖아. 당시 베트남 쩐 왕조는 이 몽골족 원나라의 침략을 방어해냅니다. 당시에 이 원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전설적인 장군 베트남판 충무공 이순신, 그 사람이 바로 쩐흥다오라고 하는 사람이야.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막아낸 이순신 같은 베트남의 이순신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 그리고 이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무려 3차까지 쳐들어오거든. 3차 다 막아내. 그 무시무시한 원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상승하게 돼요. 항상 원래 적을 물리치면 민족의식이 상승하잖아. 그래서 이 침략을 막아내고서 쩐왕조는 그들만의 전통 문자인 쯔놈 문자, 고유 문자를 만들게 되고요. 그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게 대월삭이야. 원래 이 베트남을 우리가 쌀국수를 월남쌈 그런 말 하잖아요. 베트남을 원래 그 월이라 그러거든. 월국, 월지, 그 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월남쌈이라고 말을 하잖아. 자기들의 스스로 대월이라고 하면서 대월의 역사, 대월삭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고유의 문자인 쯔놈 문자로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원나라의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쩌능다오, 활약, 쯔놈 문자, 대월삭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원나라. 여러분, 그 원나라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한국은요, 이 원나라를 중심으로 나머지 울루스들도 느슨한 그 연합체를 만들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 쿠빌라이 칸이 죽고 나서 그 황희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되게
심해지고요. 또 결정적으로 황실과 귀족들이 사치와 낭비로 재정을 악화하게 돼요. 여러분, 유목민족의 장점이 뭐예요? 싸움을 잘한다는 것도 있지만 얘들은 굉장히 건실하고 소박해. 그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 유목민족들 말 기르고 소 기르고 하면서 사치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이 드넓은 중국 땅을 지배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다 보니까 얘들이 타락하게 된 거야. 엄청나게 사치의 맛을 들여요. 당시에 원나라에 들어온 종교가 티베트 불교, 라마교거든. 근데 이 라마교가 엄청나게 그 사치스러운 종교고 그 예배 의식을 할 거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 근데 마침 이 원나라의 황족들이 이 돈 많이 드는 라마교에 심취하면서 이 라마교의 종교적 예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엄청나게 써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집니다. 엄청 화려하거든. 그 부족한 돈을 어디서 메꾸느냐? 일단 얘들아, 우리 종교 한번 정리해볼까? 그 전에 종교, 우리 당나라 때 들어왔던 종교가 뭐였죠? 조로아스터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등장해서 사산조 페르시아의 국교가 되었던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등장했던 마니교. 그리고 청진교라고도 불렸던 청진파라는 사원을 만든 이슬람교. 그리고 이단 기독교였던 네스토리우스교. 다른 말로는 경교.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죠. 경교. 그리고 원나라 때 가서야 정통 기독교, 정통 가톨릭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티베트 불교.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네요. 티베트 불교, 라마교가 원나라 때 들어온다. 그리고 아무튼 라마교에 심취하느라 돈이 부족해지고 얘들은 경제관념이 없어. 돈이 모자라? 그럼 일단 세금 걷어. 그 돈이 모자라? 그러면 돈이 없으면 뭐 하면 되지? 돈을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 당시에 얘네가 썼던 돈이 교초라는 거거든요. 지폐. 이거를 막 찍어냅니다. 자, 여러분, 돈이 없다고 나라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뭘 떠올리시면 되냐? 작년에 봤던 근현대사.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하다가 돈 모자란다고 일당백의 가치를 가지는 고액 카페인 당백전을 마구 남발했잖아. 어떻게 했죠? 화폐 가치는 쓰레기가 되고 물가가 올라버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마탱이가 가버리니까 당시 이단 종교였던 백년교가 날뛰게 되고 이 백년교도들이 중심이 된 도적대 홍건적의 난. 이거 내가 뭐랑 구분하라겠죠? 후한말 태평도의 근거에서 일어난 환건적의 난, 그리고 원나라 말기 백년교도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홍건적의 난, 이 둘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이 홍건적을 이끌던 백년교도 신자이자 홍건적을 이끌던 주원장에 의해서 이 원나라는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겨나게 되고 북원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몽골족의 역사 살펴봤고요. 홍건적, 라마교 이렇게 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원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빠르게 봅시다. 원나라 정치. 원나라는 기본적으로 중국식 통치 제도를 활용을 합니다. 다만 지방에서는 새로운 체제를 들고 와요. 원래 중국은 전통적인 주현제였죠. 얘들은 지방마다 행성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에도 뭘 만들었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정벌한다. 어디를? 동쪽 일본을. 그걸 위해 만든 행정기구인 정동행성이 설치됐잖아요. 지방마다 행성을 설치하고요. 그 행성의 담당관으로서 다루가치라고 하는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지방관,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지방관, 행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으로서 다루가치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하나 특이한 건요, 땅이 봐봐, 진짜 엄청나게 넓죠. 그동안 나왔던 뭐 진나라니, 한나라니, 수나라니, 당나라니, 송나라니, 요나라니, 금나라니 다 비교봤자 원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아.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이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땅이 너무 넓잖아. 그럼 어떻게? 지금처럼 막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 넓은 땅 곳곳에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고 이 지방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역참이라는 걸 설치해요. 역참이 뭐냐면 40km 간격으로 만든 오늘 따지면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여러분 당시 몽골족은 유목민족이죠. 말 타고 다니죠. 근데 말은 여러분 차도 오랜 시간 다니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 그지? 우리가 운전한다 생각해봐. 차를 타다가 일정 시간 가면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운전자들 피곤하니까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볼 일도 보고 마실 것도 좀 먹고 잠도 좀 자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유목민족들이니까 말로써 전국 같이 돌아다니는데 땅이 너무 넓으니까 이 중간에 말이 쉴 만한 곳. 밤이 어두워지면은 이 사신들이 말 타고 가다가 중간에 쉬고 지친 말에 먹이도 주고 잠도 자고 하는 휴게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휴게소를 전국 각 지역에다가 40km 간격으로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면 이 사신이 막 말 타고 다니다가 40km마다 뭐가 있어? 역참이 있으니까 지친 말을 교체하고 가면 말을 교체해줘. 말을 교체하고 또 날리는 거야.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역참에서 잠도 자고 다음날 밥도 먹고 또 말을 갈아 낀 다음에 또 달리고 이런 식으로 휴게소 격인 역참에서 말도 갈아주고 사신들의 먹을 것도 그 숙소를 제공해주면서 전국 각지 어디로든 명령이 전파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는 기본적으로 요나라와 금나라처럼 북면관, 남면관, 맹한 모국제처럼 이원적인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얘들은 아예 몽골인 제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몽골인이 세계 최고다 라고 해서 한족을 엄청나게 차별하는데 지배층과 피지배 이 몽골인 제일주의하에서는 지배층은 누구냐? 당연히 몽골인들이 가장 고위 지배층으로서 정치와 군사의 그 요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얘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야. 그러니까 1.5% 정도 되는 몽골인이 모든 고위관직을 다 독점을 하고요. 그리고 얘들 나라 이 거대한 제국을 운영할 거면 이 돈에 대한 재정을 봐야 되는데 몽골 애들은 아무래도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그런 경제생활 돈에 대한 개념이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들이 누굴 등용하냐? 생목인. 이 생목인은 다양한 색깔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야. 우리도 보면은 서양인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랑 눈 색깔이 다르잖아. 생목인은 원나라 때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등 각지에서 온 다양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야. 눈 색깔이 다양한 사람들이란 거야. 주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주로 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슬람 애들. 얘들이 이제 생목인이라 부르고 얘들이 그 국가의 죄송합니다.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게 돼요. 당시 이슬람 사람들은 그 주로 상인들이었고 상거래에 굉장히 밝았거든.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얘들이 한 1.5%예요. 얘들이 다 지배층 해먹고 나머지가 피지배층, 주로 한족들. 이제 금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화북지방에 있던 한족들은 한인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창장강 이남지방에서 남송의 지배를 받았던 이 한인들, 얘들을 남인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나마 일찍 항복했던 금나라가 먼저 망했잖아. 먼저 항복했던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한인들은 그래도 하급 관리로는 써줘. 얘네가 한 14% 정도 돼요. 그러면 절대 다수의 한족들이 살고 있던 이 강남지방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텼던 남송이 있던 이 청장강 이남 지역에 있던 한인들은 남인이라 그래가지고 얘들은 피지배층 그냥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완전한 피지배층이었어. 얘네가 거의 83%였어요. 이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몽골인 제일주의, 지배층 몽골인, 정치군사 요직, 생목인, 서역인으로서 주로 이슬람 애들 재정행정을 담당했고 피지배계층은 여진족의 그 화북지방에 있던 여진족의 지배를 받던 한인들 그리고 다른 유목민족, 다른 여진족이랑 거란족들 모두 한인이란 이름 아래 묶어서 하급관리 역할을 했고요. 남송의 지배하에 있던 대다수의 한족들은 남인이란 이름 아래 피지배층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죠, 여러분들? 그치. 1.5%밖에 안 되잖아. 1.5%밖에 안 되는 몽골인들이 그들의 자주성을 잃지 않고 절대 다수의 다양한 한족과 거란 요진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지배체제를 만들어야 됐거든. 그래서 그 지배층을 유지하고 민족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족을 굉장히 차별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과거제를 없앤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는 해. 그 당시 과거제 시험 교재로 나왔던 게 사서집주야. 이걸 뭐랑 구분해야 되냐면은 당나라 때 여러분 그 유학이 과거제 정식 과목이 되면서 훈고학 시험 과목으로서 가장 객관적인 훈고학이 관학화되고요. 이 훈고학을 집대성하기 위해 뭐가 나왔죠? 네,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썼던 당나라판 수능 특강 오경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랑 구분하세요. 지금 원나라 때의 과거 교재는 사서 집주입니다. 4개의 책의 주석을 모아놨다라는 건데 이 과거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돼요. 어쩌다 가끔 시행하고 막 그래. 여기 붙어봤자 하급 관리밖에 못 돼. 왜? 고위간직은 몽골인과 생목인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대부의 활동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정치적인 활동은 거의 원나라 시대를 하지 못해. 다만 경제적인 이 지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한족에 대한 차별, 과거제를 쇠퇴시켜서 과거제를 잘 보지 않아서 한족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세금 제도도 차별해요. 세금도 이원적으로 걷어. 화북지방에서는 화북지방에 살고 있는 거란족, 여진족, 그리고 한족들 얘들에게는 몽골 고유의 세법을 적용을 하고요. 강남 지방에 살고 있던 그 남송의 지배를 받았던 한인들에게는 중국의 전통적인 세금 방법인 양세법을 적용합니다. 양세법 기억나죠? 가지고 있는 자산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여름과 가을 2번 걷었다라는 양세법. 근데 이게 왜 차별이냐? 몽골족 고유의 세법이 세금량이 훨씬 적어. 그래서 화북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몽골 고유의 세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조금 걷었고 강남지방에 뭐야 이거 또 왜 이래? 강남지방에 살고 있던 이 한족들에게는 세금을 훨씬 많이 걷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원나라의 경제를 보겠습니다. 원나라의 경제는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금 입고 있는 게 우리가 면옷이죠. 이런 옷, 이 면직업, 옷을 만드는 면직업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 증거가 이 면직업, 우리가 이런 면을 어디서 뽑아내죠? 그죠? 목화시에서 뽑아내잖아. 이 목화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요. 자, 여러분, 우리 목화 재배 어디서 처음 봤죠? 그쵸? 송나라 때. 목화 재배가 시작된 건 송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송나라도 이거 잘 봐야 돼. 송나라가 보통 막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용골차가 보급되고 참파벼가 도입되고 화북지방이 최대의 곡창지대로 성장하고 벼보리의 이모작이 되고 막 석탄을 전국적으로 쓰고 도자기 쟤처럼 다 발전된 것만 나오잖아 송나라 때는. 근데 그 송나라 때 미니미니미하게 걸음마를 뗀 게 목화재배예요. 송나라에서 유일하게 약간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이 목화재배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건 원나라 때요. 목화재배가 시작된 거는 송나라, 전국적으로 퍼진 건 원나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나라의 목화가 고려를 통해서 일본으로 오잖아. 당시 고려에서 이 원나라 목화를 가지고 온 게 누구야? 문익점. 그 뚜껑에다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 문익점이에요. 목화재배 시작은 송나라, 전국은 원나라. 자, 그 다음에 대운하가 정비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운하 만든 건 누구였죠? 그쵸. 수나라의 양제였어요. 만든 이유가 뭐야? 그치. 화북지방의 정치 군사와 강남지방의 경제력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만든 게 대운하잖아요. 그죠? 화북지방의 경제력, 화북지방의 군사력과 강남지방의 경제력을 묶기 위해서 만든 게 대운하였잖아요. 그죠? 그 대운하를 만든 게 누구라고요? 수나라 누구? 양제였지. 근데 수나라가 대운하를 만든 이후에 이제 뭐 안사의 난, 황소의 난, 주전충의 난 이런 혼란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대운하가 되게 파괴가 되고 복구가 안 되고 있었어. 그 대운하를 원나라가 깔끔하게 정비합니다. 원나라가 깔끔하게 정비하게 돼요. 그래서 대운하 건설이 아니라 정비 알아두세요. 면직업 발달, 목화 재배 시작된 건 송나라, 전국은 원나라, 대운하 건설은 수나라 양제, 정비는 원나라. 그래서 당시 원나라의 수도였던 대도, 베이징과 강남 지방에서의 중심지, 남송의 수도였던 항저우 이만을 연결했어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수나라도 연결 안 됐거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새로운 지폐를 만듭니다. 이게 교초예요. 교초. 아까 그 원나라가 멸망하게 된 게 뭐야? 티베트 불교 라마교에 심취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돈 모자라면 돈을 찍어내자 해서 교초를 남발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이 교초 원나라의 지폐입니다. 자, 우리 당나라 때는 뭐가 나왔죠? 일종의 어음인 비전이 등장했죠. 송나라 때는 지폐가 뭐였죠? 교자 혹은 회자라고 하는 지폐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원나라에서는 교초라고 하는 지폐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거에 막 이거를 위조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러면서 되게 엄격하게 관리가 됐는데 막판에 가서 맛이 간 거예요. 그리고 원나라가 남겨준 좋은 선물에 다 통합했잖아. 모든 나라들이 다 이 몽골족의 말발구발의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만들어지면서 교통이 굉장히 활발해진 거야. 중간에 도적대들 다 쓸려 나가고요. 예전에는 막 나라별로 국경 넘어가려면 되게 힘들고 막 도적대 날뛰고 이랬는데 이제 모두가 이 몽골족 아래 하나가 된 거잖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 다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가 된 거야.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 안정적 확보가 되면서 활발한 동서 교류가 전개됩니다. 또 더 활발했을 이유는 역참. 역참은 그 원나라 몽골족의 사신이 이동하는 통로기도 하지만 여행객들도 누구나 묵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중간에 뭐 도적대를 만날 걱정 없이 잠잘 걱정 없이 먹을 거 걱정 없이 언제든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는 거야. 기록이 남아있어요. 당시 이제 그 여행자들이 원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이 역참마다 다 지키고 있는 관리들이 있고 몽골족 군사들이 일정 단위로 순찰을 돌고 밤마다 문단속도 해주고 아침에는 문 열어준 다음에 다음 역참까지 가는 거 도와주고 도적대 만날 걱정 전혀 없이 편하게 먹고 자면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역참. 굉장히 동서교류가 활발해지게 되고요. 해상무역도 굉장히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 이 바다무역이 활발해지니까 이 바닷길을 관리하는 기구가 뭐였죠? 시박사. 시박사. 당시 시박사가 여러분 봐봐. 이 시박사 바닷길을 관리하는 기구 언제 만들어졌죠? 당나라 때. 아바스 왕조와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당나라 때 만들어졌죠. 그리고 송나라 때도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원나라 때도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명나라 때까지도 유지가 되다가 청나라 때 가면은 해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닷길 관리 기구가 설치가 되면서 이때 이제 역할이 넘어가게 되면서 시박사는 폐지되게 됩니다. 당송, 원, 명나라까지 유지가 되고요. 송나라, 원나라 때 대표적인 시박사가 설치된 주요 항구가 취안저우라는 곳이야. 송나라, 원나라 때 이 취안저우에서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당나라 때는 광저우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취안저우. 여기가 도자기를 수출했던 데야. 도자기 하면 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그렇지. 송나라 때. 도자기를 생산하던 도시가 어디였죠? 송나라 자체가 제철, 자기, 견직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송나라의 도자기를 만들던 도시가 징더전. 여기서 이제 도자기를 생산하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 도자기가 가던 길을 세라믹 로드라고 한다고 했죠. 도자기가 거래된 길. 자, 그래서 좀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나라의 문화라 그러면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서민적이다. 그 위진남북조랑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만 귀족적인 문화고요. 문벌 귀족들이 안사에 난 이후 다 쓸려 나가게 되고 송나라 때부터 황제가 면접을 보는 전시가 시행이 되고 경제력이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송나라 때부터는 쭉 서민 문화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까지는 귀족적인 문화, 송나라 때부터는 서민적 문화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나라 문화도 서민들이 주인공이었고요. 또 원나라 문화 국제적입니다. 국제적입니다. 앞에 봤듯이 이렇게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서민적이라는 건 송나라와 같지만 국제적이라는 건 다르죠. 송나라는 국부적이었으니까 서민적, 국제적,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발달했던 게 원곡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희곡입니다. 노래와 대사가 함께 섞여 있는 약간 뮤지컬 오페라 같은 건데 이때 대표적인 원곡이 비파기, 서상기, 두화원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비파기란 작품이 여러분 내용이 되게 골 때려요. 이 비파기가 내용이 뭐냐면은 막장 드라마 뺨치는데 이게 이제 잠깐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이 비파기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과거 이게 비파기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 비파기가 이게 자료 나오거든. 뒤에 탐구 자료도 실어놨는데 제가 여기 맨 뒷장 탐구 자료에 이 비파기 내용도 여기 실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 비파기 내용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원나라 때 나온 대표적인 서민 문화의 상징인 원곡, 희곡이 내용인데 비파기에서 이제 그 여주랑 남주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여주가 이렇게 결정인데 남주가 과거를 준비하겠다고 이제 과거 시험 준비하겠다고 서울로 상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는 집에 남아서 남주의 부모님,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이제 착하게 살고 있다가 시부모를 봉양하다가 이 시부모가 이제 노환으로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여주가 남편을 찾으러 서울로 간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있어 없어? 없어. 되게 가난했거든. 그 없는 살림에도 시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했지만 결국 시부모님은 병들어 죽고 남편 찾으러 서울로 가는데 꼴랑 비파 하나 들고 그래서 비파를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누가 내 남편을 아시나요? 이러고만 노래 부르면서 온 서울을 떠돌아. 그게 비파기야. 근데 남편은 서울 가서 뭐하고 있었냐? 과거 붙었어. 그리고 당시에 재상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런 이런 나쁜 남자를 만나. 그래가지고 이걸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재상의 딸이 천사야. 이 원래 이 원부인 비파를 들고 남편 찾아온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포기하겠다. 내가 떠날게. 너흰 천생연분이니까 내가 떠날게. 너희끼리 살아. 이래서 이 여자가 떠나고 재상도 이들의 사랑을 응원해줘요. 그래, 내 딸이 떠나는 게 맞아. 이러고 재상과 딸이 떠나고 이 남자랑 이 여자는 다시 결합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다라는 게 비파기예요. 그 다음에 두화원은 두화의 원한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두화가 3살 때 엄마가 죽어. 그리고 7살 때 민며느리로 다른 집안에 팔려가요. 아버지의 빚 때문에 아빠가 팔아. 그리고 일찍 결혼을 해. 근데 9살에 남편이 죽어.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근데 깡패 2명이 이 시어머니랑 두화를 노리고 찾아와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두화는 그 깡패 2명, 심지어 얘네가 부자지간이거든. 얘들의 아내로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이거 두화의 원통한 삶. 이래서 두화원이에요. 둘 다 개막장이죠. 자, 아무튼 원곡이 유행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원곡을 사람들이 보고 즐기던 극장을 뭐라 그러냐? 와자라 그래요. 와자. 원곡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그 외래 종교도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그랬죠. 당나라 때는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이슬람교, 네스토리우스 경교. 원나라 때는 정통 기독교. 그리고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가 유행을 하게 됐고 원나라는 국제적인 나라니까 다른 나라 종교 문화에게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슬람 문화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애초에 이슬람 애들이 몽골을 되게 후원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슬람 애들은 기본적으로 상인이고요. 상인들은 물건을 파는 거를 먹고 하고 상업을 먹고 살잖아.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전쟁이 있으면 안 돼. 봐봐. 장사꾼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전쟁 터지고 국경이 막히고 여러 나라로 분열되면 물건 팔기 힘들잖아. 다른 나라 넘어갈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돼. 근데 몽골족이 이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 그래서 이 이슬람 상인들이 이 몽골족의 지배 아래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은 물건 팔기 너무 편하겠다. 이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몽골을 엄청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덕분에 이슬람 애들이 몽골의 그 지배 아래에서 이 재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 과정에서 이슬람 문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당시 이슬람 애들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거든. 천문학과 자연과학의 발달을 해가지고 당시 이슬람 애들의 이런 천문학 지식을 받아들여서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이슬람의 천문학과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역법, 달력을 만드니 이게 바로 수시력이에요. 수시력. 자, 원나라의 새로운 역법, 달력으로 뭐가 나왔다? 수시력이 나왔다. 이 수시력을 만든 게 누구다? 곽수경이라는 사람이다. 이건 뭐에 영향을 받은 거다? 이슬람 역법에 영향을 받은 거다. 이게 나중에 청나라 때 가면은 시헌역이라는 새로운 역법이 나와. 이 시헌역을 만든 게 아담샬이에요. 이 사람은 서양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이거는 당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 서양의 역법으로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동서문화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한데요. 당시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애가 이제 베네치아 상인이었거든. 얘가 원나라에 와서 17년 동안 생활을 해.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글로 쓰니 이게 바로 동방견문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당시 서양인들에게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되게 많이 자극하게 됩니다. 물론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뻥도 되게 많아. 애초에 마르코 폴로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로 돌아간 다음에 그 작가를 고용해서 본인의 기억 속에 있는 걸 구술해가지고 쓴 건데 되게 이상한 내용도 많아. 일본의 동방의 집방구 일본에 가면은 금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금으로 쓴다더라. 막 이런 말도 적혀 있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마르코 폴로보다 좀 더 전문적인 사람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븐 바투타는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이븐 바투타가 3대륙 주육이라 그래서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해가지고 세계의 대륙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쓴 게 이븐 바투타의 3대륙 주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봤죠? 그치. 카르핀. 이 사람 언제 나왔지? 제 하도 이 몽골 애들이 전쟁을 많이 하니까 당시에 유럽을 침략한 게 누구예요? 주치 울루스, 킵차크 울루스의 바투였잖아. 이 바투의 유럽 원정군 앞에 두려움에 떨던 로마 교황이 이 몽골의 지도자인 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면 전쟁을 안 하지 않을까 해서 로마 교황이 보낸 선교 사절단 카르피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카르피니의 선교 사절단 로마 교황이 몽골 칸에게 보낸 거야. 초원길을 통해 왔죠. 자, 그리고 당시에 반대로 정말 특이한 경우도 있어. 몽골인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번에 15개정 교육 과정 때 나오는데 라빤사우마라는 애가 있어요. 이 라빤사우마는 당시 당나라 때 들어온 이단 기독교 이 네스토리오스교를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스토리오스교를 믿어서 기독교 신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몽골인이 당나라 때 들어온 네스토리오스교를 믿고서 기독교 신자가 된 거야. 이 사람이 당시 몽골 칸이 이 유럽으로 보낸 사절단에 임명이 돼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이번에 유럽에 내가 가는 김에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루살렘을 가봐야겠다.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네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카르피니는 교황이 보내서 서양에서 동양으로 오내고 라빤사우마는 몽골 칸이 보내서 동양 몽골에서 서양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온 애예요, 여러분들. 이 둘을 여러분이 구분해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카르피니. 얘는 서양 로마에서 동양 몽골로 오내죠. 이제 로마 교황이 몽골의 칸에게 보내는 사절단 초원길로 왔죠. 그 다음에 라빤사우마 얘는 그치 동양에서 몽골의 칸이 서양으로 보내서 얘가 어디로 갔죠?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 여기로 갔죠? 얘는 칸의 사절단이야. 그리고 네스토리우스교 경교를 믿는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성지순례 했죠, 여러분들. 물론 이건 당나라 때 들어온 거고 원나라 때는 정통 기독교가 들어와요. 다만 이 사람이 그 정통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거지.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순례도 했다라는 거. 잡급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이 있었죠. 화약, 나침판, 인쇄술. 이게 얘들아 개발된 거는 송나라 때야. 근데 서양에 전파된 건 원나라 때예요. 오케이? 이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정리해볼까? 칸이 어디 있을까? 그래, 여기 한번 정리해보자. 중국의 4대 발명품 있죠. 이거 저번에 말하긴 했어.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 자, 개발된 거는 왜 이러나 진짜 하나씩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아휴. 자, 왜 내가 안 건드린 게 나오지? 자, 종이가 개발된 거는 후한 때 환관 체륜이었고 화약 나침판 인쇄술은 송나라 때, 그리고 전파된 거는 종이는 당나라 시절 아바스 왕조와의 탈라스 전투, 화약 나침판 인쇄술은 원나라 때입니다. 개발과 전파된 시기를 구분하세요. 그리고 당시 여행자들이 역참을 이용했다고 했잖아. 근데 역참을 이용할 때 정부가 이 사람은 우리 역참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몽골 정부가 이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신분증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행자들한테 우리 역참을 이용할 거면은 너의 신분을 보장해주겠다. 역참을 이용할 수 있는 통행증까지 발급했어. 이러니까 여행자들이 좋아한 거야. 그 역참을 이용할 수 있는 통행증을 패자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요. 이 내용. 원의 패자, 역참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 부록처럼 선생님이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